너 이거 알아? 고대 문명의 기원이 태양계 5번째 행성에서 왔다는 거? 수금지와 목토천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 행성의 순서죠. 그런데 4번째 화성과 5번째 목성 사이에 진짜 제호 행성이 있었다는 거 아셨나요? 그리고 지구의 고대 문명이 사실은 이 제호 행성 문명에 영향받았다는 것도 아셨나요? 태양계의 비밀을 푼 티티우스 고대 법칙. 제호 행성 이론의 시작은 천문학과 우주 물리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은 17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766년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수학 교수인 티티우스는 태양계 행성들의 평균 거리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과 수성의 거리, 태양과 금성의 거리,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계산해봤더니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이 규칙성 있는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몇 년 후인 1772년에 베를린 천문대 책임자인 보데가 수학 공식으로 정리하는데 후대 학자들은 이걸 티티우스 보데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먼저 기준이 필요하겠죠. 태양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사이의 거리를 천문학계에선 1.0AU라고 부릅니다. 익숙한 킬로미터 단위로 바꾸면 대략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태양과 수성의 거리는 0.4AU, 태양과 금성의 거리는 0.7AU가 됩니다. 그리고 지구 다음인 태양과 화성의 거리는 1.6AU가 됩니다. 이걸 티티우스 보데 법칙의 공식으로 만들면 이런 공식이 되는데 복잡하니 그냥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네요. 사라진 제호 행성의 흔적을 발견하다 소행성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티티우스 보데 법칙에 따라 있어야 할 궤도에 있는 게 확인됐는데 그 다음 5번째 행성이 있어야 할 위치에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목성은 티티우스 보데 법칙에서 한참 어긋나는 먼 거리에 있었던 거죠. 화성과 목성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티티우스 보데 법칙은 점차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천문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티티우스 보데 법칙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던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 소행성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는 게 1801년에 처음 밝혀진 겁니다. 놀랍게도 그 위치는 티티우스 보데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5번째 행성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때부터 2018년 3월 현재까지 무려 52만 개가 넘는 소행성이 발견됐고 그곳을 오늘날에는 소행성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SF 영화를 보면 빽빽하게 모여있는 크고 작은 바윗돌 사이를 주인공의 우주선이 고개 비행하듯 날아다니는 곳 있죠? 바로 소행성대를 묘사한 건데요. 실제로는 소행성들의 간격은 수만에서 수십만 킬로미터라고 하니 그냥 영화적 연출이었네요. 아무튼 현재까지 번호가 있는 모든 소행성 중 97.4%가 이 소행성대에 있다고 합니다. 제호 행성은 화성과의 우주 전쟁 때문에 파괴됐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소행성대의 소행성들은 처음부터 작은 행성이었을까? 아니면 거대한 행성이 파괴된 흔적일까? 소행성대의 소행성들을 모두 모으면 지구보다 작은 크기의 행성이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만약 소행성대가 원래는 그곳에 있었던 완전체 행성이었고 어떤 우주적인 대사건으로 인해 파괴되었다면 그래서 남겨진 흔적이 지금의 소행성대라면 우리가 모르는 머나먼 아주 머나먼 과거에 그곳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호 행성 이론은 이런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은 멀쩡한데 왜 5번째 행성만 파괴된 걸까요? 여기서 제호 행성과 화성 사이의 우주 전쟁 스타워즈 이야기가 생겨납니다. 아주 오래전 화성에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죠. 기억나시죠? 화성인면 한 말이에요. 1976년 나사의 바이킹 1호가 화성 궤도를 돌면서 촬영한 사진 중 사람 얼굴과 닮은 지형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화성의 얼굴, 화성인면함으로 불린 이 사진은 화성에 초고도로 발달했던 문명이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초고대 문명은 화성에만 있었을까요? 5번째 제호 행성에도 있지 않았을까요? 머나먼 과거에 살아남기 위한 화성과 제호 행성의 우주 전쟁이 있었다. 아주 까마득한 과거의 태양계로 가볼까요? 그때의 태양은 지금보다 더 크고 더 뜨거웠을 겁니다. 당연히 그 열과 빛 때문에 가까이 있는 행성은 생명체가 살기 힘들었겠죠. 지구도 그때는 생명이 살 수 없는 행성이었을 겁니다. 아마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던 화성과 제5행성 정도가 당시 거대 태양의 에너지를 받으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태양이 점점 식어간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일이죠. 인간의 시간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 시간은 오고 있고 이미 과거에도 한 번 왔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바로 화성과 제호 행성의 말이죠. 즉 태양빛이 줄어들면서 화성과 제호 행성의 생태계가 위협받는 우주적인 사건이 생긴 겁니다. 화성인과 제호 행성인들이 우주 비행이 가능할 정도의 과학 문명을 가졌다면 당연히 그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태양계를 뒤졌을 테고 그들의 눈에 지구는 태양 에너지가 딱 적당하게 비추는 최고의 선택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발달할 대로 발달한 과학 문명과 그에 걸맞은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는 두 문명이 생존을
동시에 하나의 목표를 노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화성과 제호 행성 사이에 우주 전쟁, 즉 스타워즈가 발생합니다. 화성의 공격에 제호 행성은 결국 폭파되고 맙니다. 파괴된 제호 행성의 흔적이 바로 티티우스 보대 법칙에 따라 발견된 소행성대인 거죠. 화성의 대역곡은 화성 문명의 멸망 흔적이다. 그렇다면 화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화성 역시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제호 행성의 공격에 화성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지만 멸망할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뭐가 화성을 멸망시킨 걸까요? 화성 한가운데 있는 이 흔적을 보시죠. 거대한 운석 파편이 핥히고 간 흔적입니다. 과학자들이 화성의 대역곡 또는 메리너스 협곡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거대한 계곡은 길이 3,000km, 깊이 8km의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상상이 잘 안 가시죠? 그럼 지구에서 가장 큰 협곡인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과 비교해볼까요? 그랜드 캐니언은 길이 450km, 깊이 1.5km에 불과합니다. 거기다 화성의 지름은 지구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구보다 절반이나 작은 화성의 이런 거대한 흔적이라니 이제 화성의 대역곡이 얼마나 커다란 상처인지 느껴지시나요? 이 대역곡은 바로 거대한 운석 충돌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정도 충격에 화성이 멸망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화성의 운석 충돌 흔적은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화성 북쪽의 지름이 무려 2000km에 이르는 거대한 천체가 충돌한 흔적이 있고 남쪽에는 이보다 더 큰 지름 2300km의 천체 충돌 흔적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남쪽에서 일어난 충돌이 화성 멸망의 결정타였을 거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돌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건 제5행성이 파괴되면서 생긴 거대한 파편들이 아니면 설명하기 불가능한 일입니다. 화성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들이 파괴한 제호행성 때문이었던 겁니다. 제호행성에서 온 소행성에 생명의 흔적이 있다. 그렇다면 제호행성에 생명체가 있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딸의 수많은 운석 충돌 흔적, 즉 크레이터가 있다는 건 아시죠? 까마득한 고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운석 충돌 흔적이 남아있는데 과학자들은 달과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 대부분이 소행성대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행성대에서 온 이 운석에 바로 생명체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 아셨나요? 현재 대부분의 생물은 DNA와 RNA로 이루어져 있는데 DNA는 유전 정보를 담당하고 RNA는 단백질을 만든다고 합니다. 과거 지구 초기의 생명은 RNA가 DNA와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런 RNA를 구성하는 필수 재료가 있는데 바로 리보스라는 당 성분입니다. 나사 등에 따르면 소행성대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운석들을 분석한 결과 필수적인 리보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말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재료의 일부가 소행성 운석을 통해 초기 지구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행성의 출처인 소행성대, 즉 제호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제호행성에 생명체가 있었을지 몰라도 초고도로 발달한 과학 문명이 있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하죠. 소행성 에로스에서 발견된 초고도 문명의 흔적, 사진 하나를 볼까요? 이건 소행성대에서 발견돼 에로스라는 이름이 붙어진 거대한 소행성입니다. 지구에서 보낸 탐사선이 이 에로스를 찍은 사진 중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00년 6월 에로스 상공 52km에서 촬영한 것인데요. 그림자가 보이는 걸로 봐선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자연 지형물 같지만 인공 구조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직사각형 형태의 지표면 아래쪽으로 길게 뻗은 형상이 보이시죠? 평평한 위쪽은 태양빛에 반사돼 빛나는 게 금속성 물질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같은 지형 물체를 옆에서 촬영한 사진도 있습니다. 90도에 가까운 직각 구조물의 모습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전까지 인류가 에로스에 간 적이 없다는 걸 감안하고 이 구조물이 인공적인 거라면 제호행성의 발달한 문명을 가진 생명체가 있었다는 가설은 더 힘을 받지 않을까요? 화성과 제호행성 생존자들은 지구로 왔다. 여기서 드는 마지막 의문 하나. 우주 전쟁까지 벌일 만큼 초고도 문명을 이룬 화성과 제5행성이 지적 생명체는 완전히 멸망한 것일까요? 두 행성의 생명체들은 우주 전쟁으로 멸망하기 전부터 지구를 자기들의 이주 행성으로 점찍었을 겁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지구에 들러 지구를 살폈겠지요. 이때 고대 지구 인류와 접촉하면서 남긴 흔적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 벽화 속의 외계인들일지 모릅니다. 물론 어느 외계인이 화성인이고 제호행성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음모론에 따르면 우주 전쟁에서 살아남은 극소수의 화성인과 제5행성인이 지구로 넘어와 고대 인류와 접촉한 흔적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한 초고대 건축물, 피라미드를 외계인의 기술로 지었다는 설이 그것이죠. 주류 과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퍼트 유물들은 화성인이나 제호행성인들이 전수한 유물이 아닐까요? 인도 고대 신화에 나오는 날아다니는 양탄자와 레이저 광선, 핵폭탄 같은 이야기는 화성과 제호행성 간 전투의 기억이 아닐까요? 금성과 지구 사이에 행성 전쟁이 벌어진다면 아주 오래전 먼 과거 지금보다 강렬했던 태양빛 때문에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었을 겁니다. 대신 화성과 제호행성은
지금의 지구처럼 살기 좋은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화성과 제호 행성에서 일어났던 일이 다시 반복된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아주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이미 한번 화성과 제호 행성에서 있었던 일이란 걸 명심하세요. 점점 식어가는 태양 때문에 지구는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과거 지구가 그랬던 것처럼 생명체가 살 수 없었던 금성이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된다면 그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 미래의 지구인은 생존을 위해 금성을 침략할지 모르고 금성의 생명체는 이에 맞서 우주 전쟁을 벌이지 않을까요? 아주 오랜 먼 옛날 화성과 제호 행성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